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 참혹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안 한 사람은 사실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전혀 없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해야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6.25도 끝나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소위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죠. 1953년 7월 27일인데 여기에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 뭐 평화도 외치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만 전부 가짜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게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평화를 외친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평화를 외치고 힘을 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 자유통일을 하는 중대한 물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북한이 물론 우리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그런 잔악한 북한 정권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거를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전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 어떤 일을 보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는 뭐 고대 역사, 중세 역사, 근대 역사, 또 최근의 역사, 이것이 전부 시줄 날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 자연의 변화, 이런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인과관계가 돼서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현재를 알 수 없고, 현재를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이 왜 문제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북한이 어떤 나라죠? 북한은 놀랍게도 현대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3대 세습의 왕조 정권입니다. 3대 세습의 왕조. 확실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왕들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왕들이 계승을 해가지고 계속 끌어왔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왕조 국가예요. 거기다가 지독하게 독재와 전체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뭐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은 그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모든 짓을 하는, 사실은 조폭 집단보다 더 아주 잔혹한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북한의 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말이죠. 김일성이 제일 창시자입니다. 김일성을 절대로 믿어서 김일성을 뭐라고 그래요?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절대성, 무오류성, 최고 존엄. 그래서 이걸 이제 주체사상을 또 만들었어요. 주체사상은 중국과 소련이 싸우니까 북한이 뭐 나름대로 큰 소리 친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그 생존 전략이고, 주체사상을 통해서 그 소위 주체사상 뭐 10대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하고 아주 똑같아요. 십계명이 대입을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대입을 해서 김일성 이해는 쳐다보지 말라, 그럼 간음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정권의 유지가 가장 북한 정권에는 최관심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적 숙청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그 MBC 라디오를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북한 정권 7,300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숙청의 역사예요. 뭐 갑산파, 연안파, 국내파, 남노당파. 김일성이는 자기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고,
김정은이가 집권해서 지금까지 한 고위 자기 측근들을 얼마나 죽였을까요? 대충 명수 한번 말씀해 보시래요. 뭐 적게는 400명, 많게는 500명인데 김정은이한테 잘 보여서 출세를 해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집회 때 졸았다고 해서 죽고, 또 집회 때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끊임없이 모트를 가지고 볼펜으로 적어야 산다.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출세해봐야 김정은이 옆에 가서 앉아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씨 세습 정권을 우리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방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끊임없이 오상화 학습을 갖다가 세뇌를 받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오상화 세습을 학습을 받아가지고 뭐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난리가 났죠. 정말 진짜 이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딴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민족의 태양이고 불세칠의 영웅이고 김일성에 대한 수식어 옛날에 360가지인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쫙 붙어가지고 전설적 영웅이시고 불세출의 태양이시고 등등등. 참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는데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세습 정권에 조금 도전할 기미가 보이고 한다. 그럼 무자비하게 수청하고 탄압하고 가둬놓고 죽이는 거예요. 가장 죽이는데 뭐예요?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아직도 그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공개처형은 옛날에 군주제 있을 때 중세에 뭐 프랑스에 보면 탄두돼 있죠. 뭐 그런 데서 남들한테 뭐 공포식을 주려고 한 건데 이것이 아직도 현대 21세기에 북한에서 지금 자연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6.25 전쟁으로 우리가 수백만 원 이상 가족이 발생했죠. 우리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6.25 때 항해도에서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인천, 서울도 아니고 춘천에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이 고향인데 이게 운명이 엇갈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제가 혹시 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뭐 멀쩡하게 살겠습니까? 하여간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생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짧은 한 70년 동안의 휴전 기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하고 또 산업화 근대화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이게 세계 6개국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세계 6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6.25 때 우리 전쟁에서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 그런데 불과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6.25 휴전협정이 되면 미군이 간다. 그러면 북쪽에서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는데도 엄청나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때부터 이제까지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공인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 뭐 대단한 참 통찰력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아시죠?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육성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에서 6위라는데 요새 폴란드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뭐 자주포니, K2 전차니 뭐 모든 무기를 다 살라고 해요. 아마 폴란드의 모든 그 북부가 우리나라에 다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몰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대결을 하는 국면에서 방위산업이 발전해서 이게 또 수출이 되니까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율곡 사업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산가족이 됐는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적십자에서 하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 어쩌다가 남북한 정권이 배짱이 맞으면 쇼를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컴퓨터 추첨을 해서 100명을 뽑는다. 말이 됩니까? 몇만 명인데 100명을 뽑아서 누구 표에 걸치고, 또 거기 나간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북한에서 돈 달라 뭐 달라 하는 거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장소를 판문점이나 이런 데 만들어줘 상시 상봉을 하도록 하고 연락돼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안 하고 입만 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군 포로가 6.25 때 무려 8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사람들이 성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뭐 나만의 그 군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강제 노동 그런 데 시달리고 거기서 탈출한 몇 분이 있어요. 분들이 증언한 거고 거의 노예적인 상황이고 있고, 자기가 국군 포로인데 자식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 거의 대대로 탄광에서 노동자를 삼았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엄청나게 많이 납치를 했죠. 카르기 사건 아시죠? 속초나 뭐 양양 그쪽에서 또 납치가 돼가지고 스튜디오에서는 가가지고 강제 결혼 당했어요. 다른 원치도 않는. 한 30년은 돌려보내고 또 아직도 거기 또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지금 굉장히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북한은 일본한테까지 손을 뻗었어요. 그래서 제일교포로 강제 북송했는데 이게 한 10만 명 정도를 북송을 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모래도 끌어다가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정부 국제적십사상 이런 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 물론 가장 원인은 이제 조총련이죠. 북송되면 어떻게 상담하는 걸 실상을 예고를 하고 원인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본으로서는 그냥 제1조선인을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 반인도적인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일본인 배우자도 있어요. 6,83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납치한 게 있어요. 그 외국인을 어린 중학생 때 납치했잖아요. 13명을 납치해서 일부는 돌려보냈지만 아직도 뭐 거기 죽은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인권이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인권의 기본은 지난번에 오준 대사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인권이 말이죠, 천부 인권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망가뜨립니다. 인생을. 유엔이 이렇게 많은 권리 협약을 맺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지키질 않아요. 북한은 이건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북한이 뭐 제정을 했는데 지금 야당 반대로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진짜 딱한 일입니다.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수경 알죠? 임수경이 북한에 갔다가 왔는데 여기 탈북민을 보고 배신자라고 했다고. 임수경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이제 북한의 인권 참사 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 그렇고, 우선에 우리가 여기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죠. 가운데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인간의 본성인 그 유교의 사단의 하나로 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을 생각할 때는 이 측은지심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포가 거기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 이게 지금 우리 북한 인권의 출발점이죠. 예, 같은 동족으로서 북한에 태어나서 세계 최악의 풍정하에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또 90년대 중반에 뭐가 있었어요? 북한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소위 뭐라 그러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300만 명이 말이
말이 쉽지 그게 300만 명이 어떻게 굶어 죽겠습니까? 그렇게 북한이 국가의 역할을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다시 식량이 다시 악화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꽤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자유는커녕 빵조차 먹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실상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지 구출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을 영위하기를 바라시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해야 됩니다. 예, 북한 내에서 인권 탄압이라는 게 북한 정권이 가해자예요. 북한 정권이 거기에 그 빌부터 먹고 있는 뭐죠? 사회안전, 국가 보위부, 사회안전부 뭐 이런 그 일당들 주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호위무사라고 하죠. 군인, 당 간부, 고위 관료들 이것들은 진짜 같은 악마의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북한이 아주 재밌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이 있어요. 북한이 요새 젊은 애들이 잘못해서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을 들으면 발각이 되는 그 처형나. 남한에서 들어간 말이라. 남한에서 뭐 들어갔어요? 사랑의 부식찬 뭐 그거 있죠. 뭐 그런 거 뭐 하니까 남한 문화에 USB 통해서 보고 잘못했다가 죽는 거예요. 북한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남한이 보니까 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악법을 또 만들었어요. 군중신고법, 군중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반동사상 문화배려법, 이게 반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전부 사회주의를 흔드는 어떤 세력이나 언행도 일체 용납을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처벌하는 거고 청년교양보장법, 북한의 청년들은 사회주의의 모범되게 아주 김일성만 생각해라는 뜻이겠죠.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것도 남한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처벌받는 법이에요. 뭐 정부가 6년 만에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이제 발간했다는데 제가 요새 이제 9월 10일 날 또 북한 인권 세미나를 조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북한 인권 단체를 다니고 있는데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이 인권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적당히 담았지 북한에 진짜 비참하고 솔직하게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이나마 발간이 되더라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생명권, 뭐 마약범죄, 영상물 유포, 종교 미신의 등 이런 자유로운 것들이 전부 그냥 말살이 되고 있죠. 고문당하고 또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평양은 특별시죠.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다시 못 들어옵니다. 평양은 정말 특별 대우받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자의적, 불법적 체포, 구금, 강제 실종, 비일비재하죠. 강제 실종은 어디 갑니까? 거의 수용소로 가죠. 수용소. 강제 수용소로 가죠. 사상 말할 거 없고 김일성주의 하나밖에 없죠. 주체사상. 이것만 학습하라 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아마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또 모피도 엄청나게 크고 거의 금빛이 찬란한 그런 동상들이 수백 개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우리 관광 저는 안 갔지만 거기 보면 산에다가도 다 김일성이 찬양하는 그걸 다 바위를 새겼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표현의 자유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해서 북한에게 뭘 전달하는데 그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면 북한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 정보 얘기인데 지난 정권에서 김여정이가 한마디 해가지고 대북 전단 금지법이 됐잖아요. 풍선 날리던 뭘 날리게 했어요. 근데 북한이 제일 아주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외부 정보하는 거예요. 풍선 날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화보도 있고 USB
담았는데 또 달러 1달러짜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풍선이 터지면 1달러짜리가 막 흐트러지면 당 간부가 이걸 산에 가서 막 그냥 1달러짜리를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가 충분히 넣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드는 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북방송, 또 북한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하는 대북방송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 정보가 가야 북한 사람들이 알고 저항을 하든지 북한이 실상 나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먹통을 해놓은 거예요. 자, 또 식량은 근본적인 문제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의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뭘 만들었나요? 장마당을 만들었어요. 장마당이 한 400개, 500개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주로 어디서 물건이 오죠? 중국에서 옵니다. 뭐 밀수고 저쪽 안에 다 거기서 유통이 돼서 살았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북한하고의 국경무역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장마당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북한 해외 노동자들 가면은 뭐 엄청나게 그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데 돈을 전부 80% 90%를 당해서 다 뺏어요. 이 사람들 겨우 불친할 정도만 먹고 이게 실상입니다. 여성들은 뭐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뭐 탈북 여성들도 경험하시죠. 탈북해도 중국에 가서 한 6년 동안 그 중국 놈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2차 탈출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 탈북하신 그 여성들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치범 수용소 옆에 탄광이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탄광 옆에 주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탄광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보로 있죠. 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으면 죽고 가서 탄광에 하면은 뭐 온갖 질병과 건강이라는 게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인권은 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데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고 지켜지지도 않고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해도 북한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의 개선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게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북한 인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민주화라는 게 뭘 뜻하나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뭐 무너지지 않고 김정은 정권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너희 뭐 인권 개선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될 일일까요? 절대로 안 해요.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이라는 게 뭐냐? 북한에서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한테 갈 게 없잖아요. 식량도 없어지고 모든 뭐 생활 여건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선 외부 정보가 많이 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 대북 전단 금지법 철폐하고 USB 포스터 싹 이런 걸 보내고 장마당 활성화하고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런 걸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진영이 결속을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북한의 전체주의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 종교는 아니지만 김일성을 믿는 사교죠, 사교. 네. 이거를 타도로 해서 북한 국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할 얘기가 이제 중국인데 북한 정권이 붕괴되려면 뒷배인 중공의 악화도 필수불가합니다. 중공이 강대하게 중국이 뭘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면 중국에 있으면 그걸 강제 송환을 해요. 강제 송환을 되면 어떻게 해요? 죽거나 강제 수용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도 아주 악독한 놈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8.10 시위가 며칠 전에 그 시내에서 있더라고요. 노란 옷 입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인권 지표를 만들어서 이 대북 원조, 대북 경제 제재와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얘기 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2016년 2월달에 임진각에서 이제 발족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가 없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1, 2년 사이에 거의 자유통일을 많이 써요. 그런 이상하게 정광훈 목사께서도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아주 많은 단체가 쓰는데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는 자유통일국민연합 사단법인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작년도에 다행히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초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중국도 중국의 그 근대 현대사의 역사 고찰 한 10분 정도 하고 이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근대를 어디부터 따져야 좋으냐면 1840년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40년, 42년도 때 아편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합니다. 근데 그때 청나라가 이길 것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는 형편없이 깨졌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종이호랑이로 됐습니다. 청나라가 뭐 그때 강희제, 걸림제, 옹정제해가지고 그 대만도 거기 정보를 해서 삼키고 티벳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어요. 힘이 강대했는데 결국 싸워보니까 서구의 신문명 아래 새로운 근대 군왕과 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다음에 청나라 조정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마약에 뭐 많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강이 중국에 들어와서 뭐 칭다오니 뭐 여기 홍콩이 다 조차를 했죠. 홍콩은 99년도 조차를 했어요. 마카오도 뭐 거기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홍콩 강제적으로 지금 중국 정권이 그걸 뺏었죠. 몇 년 전에 홍콩 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그 이후에 뭐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서 중국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양무개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 다 실패에 끝났어요. 그 집권 세력들이 청렴하고 나라를 잘 이끌겠다는 그런 애국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1920년대, 30년대는 중국이 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장개석 군대가 이끄는 국민당하고 오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공산당은 중국에 1921년에 생겼어요. 그런 역사가 이제 100년이 되었죠. 중국 공산당 역사. 이 중국 공산당의 또 이것이 큰 또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이 장개석 군대한테 무기를 엄청나게 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산주의하고 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개석 군대가 엄청나게 부패하고 이 장개석 군대가 무기를 받으면 이 오택동 군대한테 팔아넘는 거예요. 옛날에 월남하고 비슷했어요. 월남에도 키우 정권한테 무기하면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부패한 세력들은 절대로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1930 몇 년이냐, 8년인가 그때 대장정이라는 게 있죠. 대장정이 일본군한테 쫓겨가서 1년 동안에 만리를 도망간 게 대장정이에요. 무슨 대장정이 무슨 승리의 마취가 아니라 태각을 해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택동하고 이 핵심 세력들이 살아남았는데 이걸 대장정 세대라고 하고 그 대장정 세대 중에 하나가 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 정권의 그 스타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택동이가 1949년에 공산주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1949년. 쌍십절인가.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뭐 소련하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라는 게 무자비합니다. 일단 독재거든요. 그래서 1959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중국에서 엄청난 그 큰 재난이 났는데 그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에 모든 그 가정에 있는 뭐 양푼이고 철밥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중앙에 바치라는 거예요. 중앙에
중국이 주목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또 식량 생산도 안 되고 할당제를 해가지고 4천만 명이 굶어졌어요. 4천만 명. 어느 중.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 이게 뭐 홍위병들이 어린애들이 자기 선생들 이걸 뭐 주잡하라 해가지고 너희들 자본주의에 물들인 놈들 다 죽인다 해가지고 그래 등소평이 아들 등박광이가 이때 4층에서 떨어져서 일생 동안 불구로 한 사건이 문화대혁명이거든요. 아마 자기들은 3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희생이 됐다. 그 문화대혁명은 나중에 공산당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국의 어떤 부끄러운 측면이죠. 이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민주화 기운이 일어났는데 천안문 사건이죠. 천안문 사건인데 탱크가 막 밀고 들어가서 하는데 젊은 남자가 가방을 들고 그 탱크 앞에서 이리저리 하는 그 사진 보셨죠? 근데 뭐 무지하게 진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이 등소평이죠. 등소평이가 중국을 개혁해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의 자본주의 도입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가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강택민, 호금도 이렇게 나가죠. 그 등소평이가 중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한 게 뭐냐? 소위 도광양입니다. 도광양이가 뭐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이게 내가 보기엔 중국이 한 100년 이상 기다려야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건데 빨리 해서 설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 이제 강택민 호금도 때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그게 그래도 상당히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질서 있게 이 권력과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화학이 시진핑입니다. 아까 시진핑 얘기했죠.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인데 대장정 세대라고. 대장정 세대는 모택동이하고 동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걸 태자당이라고 해요. 태자당이라고. 시진핑가 이제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거의 이제 독재를 하는 거야. 시진핑 독재로. 지금 시진핑가 임기가 없어요. 10년을 했는데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주석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시진핑 독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2002년도에 미국하고 서방이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편입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중국도 우리처럼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해라. 중국이 얼마나 저임금이에요. 자유무역 체제가 되니까 미국한테 물건 막 팔고 그 싼 물건을 가지고 막 그 미국, 유럽에다 팔고 그다음에 세계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생산하니까 물건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서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돈을 버니까 제 생각이 틀어졌어요. 미국은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만 넘어도 중국이 민주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건 완전히 환상에 불과했어요. 완전히. 중국 말이죠. 그 돈을 무역을 해서 번 돈을 누가 가져요? 전부 다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대충 당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9,200만이라고 하는데 한 뭐 1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까지 하면 한 3, 4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공산당이고 중국은 공산당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도 돈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가진 돈도 많아. 이제 미국에 맞짱을 뜨겠다. 미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이 뭐죠? 자, 소련이 언제 망했어요? 1990년대에 망했어요.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했는데 무기는 생산해서 막 계속 경쟁하고 갔는데 국민 생활은 너무나 형편없어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갔었는데 거기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 거기서 뭘 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줄을 섰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필품이 없으니까 저기 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건지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군비 경쟁이 되고 고르바초프가 약간 개혁 개방을 한다니까 소련의 대제국에 그냥 확 눌려있던 공화국이 15개가 분열하고 소련은 망해서 러시아가 됐죠. 그래서 그런 그 교훈이 있는데 중국이 이런 걸 생각을 않고 미국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데 100년에 걸쳐서 이 초강대국의 지위가 완성이 됐어요. 미국 말이죠. 원래 세계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자꾸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들어와야 된다. 미국이 워낙 경제가 좋고 생산력이 좋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은 꼭 전후 질서에 거기 그 패전국들을 포함해서 전부 경제 원조를 해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침투 안 하도록 가난한 나라에 공산주의가 침투한다. 그거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셜 플랜이고 뭐 일본도 도와주고 있죠. 그런 대신에 이제 유엔의 평화기구를 만들었는데 미국도 실책이 있어요. 미국의 평화기구의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잖아요. 근데 중국, 소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대만 침공한다고 하고 있고 소련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완전히 침략 국가예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 두 나라들은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침략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해요. 북한에 핵무기 써가지고 대국 제재를 하는데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유럽으로 다가온 거예요. 특히 이제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시진핑이 공공연히 하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조치하죠? 중국하고 영어로 디커플링, 디리스킹. 또 뭐야? 디커플링은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또 리스킹은 중국에 뭐 공장 너무 있으면 유사시 위험하니까 다 공장 빼는 거예요. 공장 빼서 아시아로 가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로 가요. 그걸 알타시아라고. 알타시아는 뭐냐? 올터너티브 아시아. 중국 말고 대안을 찾자. 그래서 중국에 급속히 외국인 투자하고 공장에 빠지고 있고 중국이 코로나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잘못해서 완전히 경제가 폭삭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서지 못합니다. 중국의 지금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저는 20%. 부동산이 말이죠. 너무 그냥 막 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하고 폭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일에 들어섰어요. 결국 뭐냐? 저는 중국 사람들이 참 역사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그렇게 서방의 열강한테 깨지고 굴욕을 당했는데 그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다시 중국이 천자의 나라가 된 거예요. 천자의 나라가 뭐죠?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게. 전부 옛날에 북경이나 장안에 오면 세계 사람들이 와서 황제한테 무릎을 조아리고 조공을 바친다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 또 하사품을 몇 개 주고 이런 식의 사고에 젖어서 21세기에 시진핑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나가지고 한국은 우리나라 숙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국가 1948년에 되는데 아직도 시진핑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말이죠. 세계 지도국을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보세요. 역대적으로 이웃국가들을 한번 제대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중국은 이웃국가를 전부 괴롭히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만 월남도 그렇고 전부 뭐 몽골이 옆에 주변 국가들을 평화 무엇 신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 병이 도져가지고 중국이 또 이제 세계 재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상적으로는 초안정, 아니죠? 뭐 공자학원 초안정이고 물리적으로는 뭐죠? 1대1로 하고 있어요. 1대1로는 뭐야? 중국의 자원과 이런 걸 갖다 수출하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는 철도 먹고 도로 먹고 또 바다는 뭐 한국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서 진주 목걸이 저기하고 해서 중국이 한국 가지고 있는 한국을 연결해서 미국이 만일 인도양이나 이쪽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막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서 중국을 생존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그냥 세계 제패 전략으로 전환해가지고 미국에 도전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미국이 지금 전부 중국 포위 전략을 해서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고 뭐고 전부 그런 거 다 막는 거예요. 저 중국 부품이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심각하게 약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저는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중국이 와서 중국군이 들어올 텐데, 중국이 내전이나 뭐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럴 경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북한을 접수해주죠. 이거는 뭐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광제 통일하겠습니까? 공산주의 통일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 번영을 북한에 가져가는 것이 북한의 인권도 살리는 거고 북한 주민들 살리는 길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의 초안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독립국민연합은 기부금에 대한 세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법입니다. 기부해 주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예, 초안전은 옛날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우는 그런 초안전이 아니고 한계 한자죠.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공산주의를 정하고 세계를 자기가 제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표는 그거죠. 새로운 전쟁의 도래라고 저는 새로운 전쟁이 초안전입니다. 시간, 공간 제약은 물론 방법도 무제한이다. 아무런 규칙도 없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예, 초안전에서는 중국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이 양심이고 도덕이 없어요.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작위 한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 소련 보세요. 또 중국 보세요. 다 지금 북한 보세요. 똑같습니다. 군사, 비군사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좋은 말 다 있네요.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악마의 각들이 있다. 모든 나쁜 것을 피하고 해서 목적 달성합니다. 그래서 다 뭐 이제 애교전에서는 전랑 애교라는 게 있어요. 그 울프 워리어 디플로메시라고 해서 아주 그냥 포악하게 하는데 중국의 저 애교부에서 저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그 대변인들이 나와서 아주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한국인을 죽인다 거의 그런 노골적으로 언사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시진핑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체면이고 영치 그런 거 보질 않아요. 그 중국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공산당의 수준이라고. 저 미국의 중국 스파이 풍선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이 진짜 엄청 놀래가지고 그 뭐죠? BF-20인가 그 동원해가지고 격추를 시켰어요. 근데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밑에 또마이들이 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긴 있는 거예요. 공자법, 이거 지난 시간에 한민호 그 문체부 전 고위공무원께서 이거 설명하셨는데 자세히 안 하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20몇 개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게 공자법 말이죠. 중국에 돈 2, 3억 주고 학원 차려가지고 영양도 운영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중국의 그 돈에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서울대 시진핑 도서관 아니죠? 어떻게 서울대에서 시진핑 도서관 해요? 이승만 도서관 있습니까? 박정희 도서관이 있어요. 미친 자들이 미친 자들. 정신이 빠져가지고. 자세히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비밀경찰서들이 많아요. 비밀경찰서가 뭐냐면 중국의 뭐 비판적인 발언하는 중국인, 이따간 행동을 하는 납치에다가 중국에다 다시 소환하는 게 비밀경찰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50몇 개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더 많은 겁니다. 마약 초안전, 중국산 마약 펜타닐 파동이 그건데 이거를 해서 죽이겠다 이거야. 2016년에만 2만 명의 미국인이 중국제 펜타닐을 복용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마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북한산 마약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놈들은 물부를 가리지 않아요. 수단이라는 것이고. 자, 새 확대 전술, 모택동 바둑 전략은 뭐 이
하루의 규와 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를 한 거는 농촌 갖다 장악했기 때문이다. 세계도 그런 식으로 구석구석에 장악을 해서 세계를 제패했다. 김한술 말할 것도 없죠. 모략전술 이런 다 기본.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중국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미인계하고 돈이에요. 돈을 그냥 뇌물을 주는 거. 그 한민호 국장도 얘기했는데 미국 하원의원한테 미인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원의원에 또 당선도 시키고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도망을 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나라의 인민일보 지국장 거기도 간첩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국경에 잘못 가면은 거기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필레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간첩 혐의로 1년 전인가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학문도. 그러니까 기술 경제 초안전. 중국은 말이죠. 해적질 엄청나게 해요. 그냥 외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돈 다 빼내고 또 사람들을 그냥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중국이 단시간 내에 선진 기술 갖다가 해가지고 지들이 한다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2대가 지금 만들었는데 제대로 지금 거기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 다음에 민간 항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결국은 중국이 단시간 내에 세계 2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나 과학이나 하는 거는 저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재패는 저는 불가능하다. 단연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한류.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이 초안전을 알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반기업을 다행히 이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2020년 7월 달에 미국 정부가 휘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센터로 지목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영사관이 전부 간첩질을 하면서 정보 수집하고 본국에 보고하고 그런 역할. 여기만 그랬겠습니까? 세계 전역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호주니 카나다 같은 데서는 정치인들을 부어삼아가지고 법도 중국이 유리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호주에서는 중국 전부 쫓아낸다 이런 거. 카나다에는 말이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자세가 거의 집도 사고 거기 와가지고 그냥 중국은 부패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권력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해먹기 위해서 자기들은 또 부패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남는 거는 그 안에서의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 요즘 재미난 일이 있어요. 재미난 일 아시죠? 친강이라는 66년생이 애교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한 달 때 지금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소식은 홍콩의 TV 방송 동암 TV에 나오는 미모의 여성과 불륜 관계에 빠져서 애까지 나가지고 그 여자가 애를 갖다 낳았다고 미국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런 게 있고 하여간 중국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나는 땡큐 시진핑이다. 네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개판이 됐다. 중국이 등소평등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미국하고 근접할 건데 시진핑이 개판을 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작년 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증의원연맹이라는 걸 또 결성했어요. 100명이 여기 여야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국힘당도 여기 들어가서 28명입니다. 나머지 한 60몇 명이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증의원연맹이 뭐야? 중국한테 로비 받는 거예요. 돈 받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썩었어요. 이거 정부 통일전선 전략의 일종이다. 이게 중국한테 이거 앞마당 다 내주고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가서 제주도에 땅 다 사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차이나타운 만들고 말이죠. 차이나타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은 지독해요. 차이나타운에 오면 자기 옆에 가게 또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보잖아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이런 데. 그렇게 아주 침략적이고 그런 게 강해요. 자, 네. 공자원 비밀경찰서 시진핑 자료실. 야, 진짜 한심하죠. 한심하고. 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한반도 통일 또 그 자유통일 뭐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거죠.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또 북한 동포 구축하는 김정은 정권은 죽어야 되고 그런데 그 뒷배가 김정은 정권을 뒤에서 왜 중국이 밀어주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하고 대결이던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기 중국 앞마당이 있어야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보고 북한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아주 약화가 되고 지가 정신이 없으면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패왕 분열이 필수적인 과제다. 또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20분내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 파워포인트를 빨리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의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거 먼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붙어있는 이 토끼 같은 작은 반도,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서 보면은 이 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이제 교두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 원리는 1882년에 거문도 사건이 있었어요. 거문도 사건은 뭐냐? 러시아가 그때 19세기 내내 100년 동안 영국하고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는데 러시아가 그때는 세계 패권국가니까 러시아를 남하로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극동아시아에서도 소련이 이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거문도에 영국 수병들이 상주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했는데 다행히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러시아 수병들은 거문도에서 한 2년 있다가 제가 거문도를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 이제 수병들 무덤도 있고 거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테니스 코트.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든 테니스 코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운명을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개화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당했죠. 그 대원군이 고정이 우매해가지고 세계 정세도 모르고 빨리빨리 개화를 해서 미국, 영국 이런 그 자유세계에 더 빨리 열었으면 좋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해요. 미국은 말이죠. 1883년부터인가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기 해방될 때까지 한 3,000명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선교사가 오면은 너무나 당시 조선 상황이 열악했어요. 풍토병도 많고 조선이 대부분 다 무맹자들이야. 뭐 그럴도 몰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선교사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애들도 죽고 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애들을 하면은 미국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선교사 2세대를 합니다. 이게 4대까지 이어진 데가 있는데 언더우드 뭐 이런 집안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이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개화를 시켰고 근대 문명을 도입해 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하고 친해야 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배제학당에서 이미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엄청 잘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영한 사전을 펴내려고 하다가 나라가 너무 기울어 가니까 독립정신을 저술하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을 5년 딱 했어요. 5년 했는데 5년 동안에 뭘 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땄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 영어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
석사가 어디야? 뭐 하가 하버드. 그 그 다음에 저기 박사는 프린스턴. 최고 명문만 5년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좌파들은 뭐라고 하지만 근세가 나온 가장 위대한 천재예요. 예. 머리도 그렇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정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번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물론 좌파도 있어서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하고 해서 38선 분단이 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38선은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타협을 해서 막 이 만주나 이쪽에 있는 일본군을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거냐. 뭐 소련도 유럽에서 독일하고 싸우려고 많이 시선을 치렀으니까. 그러면 38선 이북은 소련이 무장해제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한다. 이것이 결국 귀착이 돼서. 왜냐하면 소련은 벌써부터 한반도를 척화시키려고 야심을 가지고 김일성이가 뭐예요? 소련군 장교였어요. 김일성이를 아예 북한 정권의 괴뢰로 앉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한반도의 전체 그 자유 총선을 실시한다니까 북한은 거부했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핵심이 그 미국이 물론 엣지라인 해가지고 약간 후퇴를 했어요. 이 틈을 노려가지고 북한, 소련, 중국이 말이죠. 38선 있던 걸 갖다가 완전히 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38선은 국제협약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에 그걸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가 메가더 말처럼 만주 폭격을 하고 그때 북진 통일을 했었어야 된다. 네. 정말 그 후에서 그런데 트루만 이런 사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뭐 중국이 자관 인해 전술을 수십만이 들어와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 장진호 전투 때 미국이 참혹하게 거기서 중공군 인해 전술을 당해가지고 겁도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한국의 이영만리에 와가지고 말이죠. 미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자. 예, 저희 단체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16년에 생겼는데 이제 사단법이나 안 하다가 쭉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제목이 2017년 8월 달에 연해주 바이칼 통일 기행이라는 걸 했는데 브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시베리아 열차를 타면 3일 밤낮이 걸립니다. 이 3일 밤낮에 열차를 타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샤워 시설도 거의 없고 말이죠. 이거를 그냥 이겨내면서 하는데 이거 왜 그때 갔냐면 1937년에 스탈린이 말이죠.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전부 강제로 열차를 태워가지고 저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송환을 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이 고려인들이 일본하고 첩자 활동을 할까봐 그때 이제 전쟁이 가까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어린애들이 기차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면서 그 정착을 거기 했어요. 그래서 2017년이 그게 70주년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추억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년 초에는 이제 자유보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계시면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최근에 국내 정세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중국은 충분히 설명드렸고 러시아가 이게 문제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뭐 한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뒤에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함락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발트산국 다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나토가 군인은 아니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전부 군사 물자 무기 갖다 다 대주고 있어요. 나토 회원국이 지금 최근에 스웨덴이 가입을 해서 32개국이 됐어요. 32개국이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러시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서방이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전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악을 쓰고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저는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어떻게 푸틴 정권이 바뀌고 되느냐 큰 이제 중대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이제 또 대만 침공을 갖다가 이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뭐 그래서 동맹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우리 미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 인도 태평양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어요. 지금은 나토까지 전부 이렇게 같이 큰 엄청나게 큰 집단 안보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게 여러 번 갔잖아요 벌써. 그런 이제 나토도 이 아시아 태평양의 운명에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유럽의 영토가 많이 있습니다. 뉴 칼레도니아 호주 밑에 있는 건 프랑스 영이에요. 프랑스. 독일령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는 세계 공산주의 국가, 그런 전체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예요. 이거 대 자유진영이에요. 그리고 자유진영은 무력이 있지만 그거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구의 마지막 골칫거리는 이 중국, 러시아가 사라지는 길이에요. 중국, 러시아가 사라지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 뭐 1대1로 무모하고 사악한 팽창 정책을 가지고 있죠. 남중국해가 90%가 자기들 거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했어요. 배로다 원정을 해서 그때는 굉장히 중국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건데 중국이 이상하게도 해군 정책을 썼어요. 왜? 바다에 나갈 거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공바치러 오는 그런 천자의 나라. 뭐로 쓸데없이 바다에 나가. 그래서 전혀 바다를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공장을 돌리고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남중국해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2019년인가 국제 무슨 회사 중재 재판소에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 남중국해에 뭐 설치한 섬 같은 거 다 불법이죠. 우리도 뭐 굉장히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석유를 실는 배가 거기서 중국이 막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함대 여기 뭐 함대가 저 항공모함이 11척이에요. 미국이. 이걸로서 저 세계를 약간 지키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북한이 뭐야? 핵미사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저 몸이 상태가 아주 나빠요. 점점 나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초조해서 그런지 어린 딸 10살밖에 안 되는 김주혜를 미사일 쏘는 데까지 데리고 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어린애가 있어. 나를 이룰 수도 있어.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미친 거지, 미친 거. 북한이 지금 그러고서도 참 생존하려고 그러고 참 우습습니다. 한반도 양이 또 없어요. 북한은 완전히 깜깜해요. 평양만 조금 불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마 제한 성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다른 민족이니까 이거 해야죠. 지금 7, 80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납치해가고 어민들 납치했죠. 뭐 비행기 납치했죠. 말할 수 없는 깽판 부리고 또 드디어는 핵무기를 이어가는데 우리 좌파들 거기에 또 편성을 해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평화를 외친다.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이 언론, 법조계 좌경화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통일도 중요한데 우선 국내에 있는 이런 쓰레기 좌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뭐 저출산 노령화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도 우리 통일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그렇게 일하면 또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연방제 통일도 안 되고 공산주의 통일도 안 되면 자유 통일밖에 없잖아요. 자유 통일. 북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 김정은 정권이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앞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한국하고 미국이가 접촉을 해야죠. 접촉하고 우리 정권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서독은 어떻게 됐냐면 동독이 그 주민투표를 했는데 서독 헌법에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흡수통이라는 게 자발적인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공장에서 일도 하자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휴전선을 상당한 기간을 막고서 제한되는 통행증을 발급해서 필요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맞다고 봅니다. 다 여러분 수백만이 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자, 북한의 경제 개발고 토지의 사유화는 안 해야 되겠다. 북한 정권이 그 안에 있는 그 지주들 본 땅을 갖다 전부 국유화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선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해서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통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경제 공통인데 우리가 통일되면 한반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남한이 5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가 아니는데 중국은 분열될 것으로 지금 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땅이 어디냐? 저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하나는 만주, 하나는 연해주, 하나는 몽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뭐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실 만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만주. 근데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일본 놈들이 그 중국에 그냥 줘버렸는데 만주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젊은 학자들이 고려시대 평양은 말이죠. 요동에 있다는 거야.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만주는 우리가 고토다 해서 경제적으로 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티터라는 사람이 2036년에 이렇게 중국이 분열이 된다고 예언을 다 했어요.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를 인용을 하고 싶죠. 당연히. 그래 이제 만주, 연해주, 몽고가 한반도 위에 만주 있죠. 저 몽고 이쪽이 이제 약간 엷은 녹색이 연해주고 이쪽이 몽고예요. 그 우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다가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자세한 건 그렇고요. 연해주가 16만 킬로, 16만 평만 킬로인데 인구는 2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판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충분히 좀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해주가 여기 이제 브라디보스토크가 큰데 여기 고려인들이 또 많이 와서 살았어요.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 최시영 씨 같은 사람들이 여기 독립운동했어요. 몽고는 뭐 몽고 관점에서 우리하고 혈족 싸움으로 가장 친한 나라 아닙니까? 몽고는 처음에 나라 인구가 350만밖에 안 돼. 워낙 큰 땅덩어리. 몽고의 경제 지원을 하고 대규모로 살아서 하다가 우리하고 같은 나라가 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뭐 상상 같은 얘기지만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진주와 코멘트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